레나 박사의 코리아 탐험기. 은퇴를 앞둔 백발의 여성이 오래된 서재에서 낡은 한국 지도와 당시의 기록들을 바라보고 있다. 배경에는 한국 전쟁의 폐허 사진이 희미하게 보인다. 그녀는 독일의 저명한 국제개발 및 경제사 전문가인 닥터 레나 슈미트. 평생을 한국 연구에 바친 그녀가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나 슈미트입니다. 저는 지난 50여 년간 국제개발과 경제사를 연구해온 독일의 학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것은 1960년대 초 대학교 도서관에 낡은 먼지 쌓인 책 속에서였습니다. 잿더미가 된 국토,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 어떤 통계 자료를 봐도 이 나라는 결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곳이었죠. 한반도는 그저 잊혀진 전쟁터이자 빈곤의 대명사였습니다. 제 스승님들은 이 나라는 회복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어쩌면 좋을까요? 저는 이 비관적인 예상을 뒤엎고 세계의 역사를 다시 쓴 이 작은 나라에 평생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반도는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습니다. 당시 UN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들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죠. 세계은행은 한국을 원조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산업 기반은 전무했으며 국민의 70% 이상이 문맹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상처 위에서 맨손으로 땀 흘리며 미래를 쌓아 올렸죠. 저는 그들의 놀라운 교육열에 주목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천막교실에서 배움을 멈추지 않는 아이들, 배움만이 살 길이다는 어른들의 목소리가 한반도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1965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판잣집이 즐비했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아이들의 독서 소리였습니다. 부모들은 끼니를 거르면서도 자녀의 학용품을 마련했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자조정신이었습니다. 외국의 원조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농촌 곳곳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도로를 정비하고 공동우물을 파고 야학을 운영했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의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1960년대 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10년 사이에 3배 성장한 것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그 열정이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한국의 첫 번째 씨앗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육과 근면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냈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조국 근대화라는 슬로건 아래 전 국민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는 불도저와 함께 맨손으로 돌을 나르는 인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포항제철소에서는 24시간 쉬지 않고 용광로가 타올랐습니다. 저는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연구했지만 한국의 한강의 기적은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산업화의 기반이 있었고 마셜 플랜이라는 막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직 의지와 노동력만으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해외로 떠난 한국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광부들이 독일의 지하 1000m 탄광에서 외화를 벌기 위해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독일의 병원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 3년간의 계약을 완수했습니다. 그들이 본국으로 보낸 달러는 한국 경제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1974년 루르 지역의 한 탄광에서 한국인 광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독일어도 서툴고 생활 환경도 열악했지만 눈빛만큼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조국을 잘 살게 만들겠다는 그들의 다짐은 저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한국인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낮 없는 병원 생활 속에서도 항상 한국의 발전 소식을 궁금해했고 휴일에는 독일 문화를 배워 한국에 돌아가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도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농촌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초가집이 슬레이트 집으로, 좁은 마을길이 넓은 도로로 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의식 변화였습니다.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무장한 국민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1979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640달러에 달했습니다. 20년 만에 20배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한국의 산업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듯한 기적이었고 그 중심에는 잘 살아보세라는 뜨거운 염원으로 똘똘 뭉친 한국인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한국은 또 다른 변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대전환을 꾀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기술 강국이라는 별칭은 독일이나 일본, 미국에나 어울린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다시 한번 저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삼성과 LG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과감히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던 분야였지만 한국 기업들은 엄청난 투자와 연구개발로 기술 격차를 줄여나갔습니다. 1992년 삼성이 세계 최초로 64MB DRAM을 개발했을 때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기술 후진국으로 여겨졌던 한국이 최첨단 기술을 선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1995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을 방문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클린룸에서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중력과 열정은 독일의 어떤 공장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단점이라고 여겨졌지만 이것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는 오히려 강력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을 따라잡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추월형 전략을 택했습니다.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기술로 시장을 선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LCD 패널, 휴대폰, 조선업 등에서 연이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교육 시스템의 변화였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단순히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1990년대부터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기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KAIST와 포항공대 같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이것이 한국의 기술 혁신을 뒷받침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은 인터넷과 브로드밴드 보급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온라인 게임과 전자상거래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이 전 세계인의 손과 거실을 점령하는 것을 보며 저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학습 속도와 추진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세계에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경제적 성장에만 멈추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문화의 힘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서 10억 뷰를 기록했을 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저력이 폭발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K-POP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고 그래미 어워드에서 공연할 때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화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블랙핑크, 트와이스, 스트레이 키즈 등 K-POP 아티스트들이
세계 각지에서 수십만 명의 관중을 모으는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세계적 성공도 놀라웠습니다. 2019년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4개 부문을 수상했을 때 전 세계가 한국 영화의 수준을 인정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며 한국 문화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같은 K- 드라마들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보여주는 활약은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꺾고 16강에 진출했을 때 전 세계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 박세리의 골프 등도 한국 스포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한식과 K-뷰티도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한국식 바비큐, 김치, 불고기, 비빔밥이 이제 뉴욕과 파리, 런던의 레스토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K-뷰티 제품들은 혁신적인 기술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 세계 여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손녀에게 K-POP를 설명해달라고 부탁받을 때마다 놀랍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기만 했던 한국이 이제는 자신들의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저는 강의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문화가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세계인의 삶에 스며들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답은 언제나 한국인들만의 고유한 매력과 창의성, 그리고 세계와 소통하려는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성장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1997년 12월 3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이었습니다. 30년간 이룩한 한강의 기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원화 가치는 폭락했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으며 실업률은 급상승했습니다. 저는 당시 서울에 머물고 있었는데 거리의 분위기가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하던 나라가 국가부도 위기라는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고 일부 외국 언론들은 한국의 기적은 끝났다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시 한번 위대한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998년 1월 5일부터 시작된 금모으기 운동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평생 아껴온 금반지를 내놓고 신혼부부들이 결혼반지를 기부했습니다. 어린 학생들까지도 용돈을 모아 금을 샀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227톤의 금이 모였고 이는 35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명동 성당 앞에서 금반지를 빼는 어머니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은 나라가 어려우면 국민이 도와야지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과 위기 극복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존망을 먼저 생각하는 그들의 정신은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핵심 기술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더욱 앞선 기술을 개발했고 LG는 디스플레이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현대는 자동차 품질 혁신에 매진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부도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고통분담의 원칙하에 모든 계층이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01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예상보다 3년이나 빨랐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는 한국이 완전히 회복했음을 세계에 선언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졌고 세계 금융 시스템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그들의 회복 탄력성은 경우의 그 자체였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더욱 성숙한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한반도를 지도에서 처음 봤을 때 저는 이 나라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영국 땅 크기 정도의 작은 나라, 국토의 70%가 산악지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게다가 북쪽으로는 휴전선이라는 분단의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형국이었죠. 일반적으로 지리학자들은 이런 조건을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봅니다. 실제로 1960년대 많은 개발경제학자들이 한국의 지리적 여건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천연자원도 부족하고 평야는 좁으며 대륙과의 연결성도 제한적이라고 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한계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산악지형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수많은 터널을 뚫어야 했지만 이를 기술 발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터널 굴착 기술, 교량 건설 기술이 급속히 발전했고 이는 나중에 해외 건설 사업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건설 회사들이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 활약하는 것도 이때 축적된 기술력 덕분입니다. 평야가 부족한 문제는 간척 사업으로 해결했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대규모 간척 사업을 벌여 새로운 농지와 산업용지를 확보했습니다. 새만금 사업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바다를 육지로 바꾸는 기술력을 축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토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삼면이 바다라는 것도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활용했습니다.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등을 세계적인 허브 항만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부산항은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성장했고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도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죠.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제약도 창의적으로 극복했습니다. 대륙으로의 직접적인 연결이 차단된 상황에서 한국은 해양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했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수출주도 경제 발전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육로를 통한 교역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오히려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 인프라가 더욱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건설도 같은 맥락입니다. 영종도라는 작은 섬을 매립해서 만든 이 공항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허브 공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리적 제약을 기술과 창의로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런 변화에 놀랍니다. 한국인들은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산지를 뚫어 터널을 만들고 바다를 메워 새로운 땅을 만들었으며 세계적인 항만과 공항을 건설해 그들을 세계의 문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바다와 산에 갇혀있다는 한계를 오히려 바다와 하늘로 뻗어나가는 기회로 만들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공간 활용 능력입니다. 좁은 국토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내기 위해 고층 건물과 지하 공간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효율적인 교통망 중 하나가 되었고 강남의 고층 빌딩 숲은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 효율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또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통해 물리적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달성함으로써 디지털 공간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젖혔습니다. 지리적 제약이 디지털 시대에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지난 50여 년간 한국을 100번도 넘게 방문했습니다. 올 때마다 새로운 면을 발견했죠. 처음엔 한국을 서양의 이론과 모델로 설명하려 했지만 점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존의 개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였습니다. 처음엔 이것이 조급함이나 성급함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한국 발전의 핵심 동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환경에서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은 경쟁 우위의 원천이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2-3년 걸려 결정할 일을 한국은 몇 개월 만에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라는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선 깊은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IMF 위기 때 근무후기 운동이나 코로나19 팬데믹 때 보여준 시민의식은 모두 이 정문화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와는 다른 동양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공동체 정신이었죠. 세 번째는 한이라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원망이나 슬픔이 아니라 그것을 승화시켜 더 큰 성취를 이루려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분단의 아픔, 식민지 경험의 상처, 가난했던 과거에 대한 한이, 오히려 잘 살아보자, 세계에 우리의 존재를 알리자는 강력한 의지로 전환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한국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이수율 1위, 각종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의 상위권 성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과 적응력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그것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서구 음악을 받아들여 K-POP를 만들고 서구 드라마 형식을 차용해 K-드라마를 창조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섯 번째는 끝까지 가보자는 집념이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한국인들의 성격은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들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조선업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반도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문화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것 모두 이런 집념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때로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고 때로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웃을 보듬으며 또 때로는 한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독특한 국민성을 가진 한국을 이상한 나라라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서양의 잣대로는 설명하기 힘든 그들만의 고유한 정신과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하고도 특별한 힘이 한국을 지금의 한국으로 만들었음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개인과 공동체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문명을 창조한 나라입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알게 된 지 6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나라의 발전 과정을 연구했지만 한국만큼 극적이고 감동적인 변화를 보여준 나라는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가 독립을 얻고 발전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짧은 시간 안에 이토록 극적인 변혁과 성장을 이룬 나라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피와 땀, 눈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입니다. 1950년 잿더미에서 시작해 2024년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그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상처, 분단의 아픔, 가난의 굴레, 외환위기의 시련,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매번 더 강해져서 일어섰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성공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통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민주주의의 성숙을 통해 정치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며 기술 혁신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그들이 자신들의 성공을 혼자만 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와 기술 전수, 평화유지 활동 참여,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은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친환경 에너지,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에서 다시 한번 세계를 선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다누리호가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을 때 저는 그 작은 나라가 이제 우주까지 꿈꾸고 있음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는 또 다른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BTS나 봉준호 감독 같은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것을 보며 한국의 미래가 더욱 밝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물론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0년간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적응력과 혁신 능력을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들도 창의적으로 극복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이제 90세가 되어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식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전 세계인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는 끝나지 않을 위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은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라는 브랜드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기대됩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류 공통의 자산입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든 어떤 개인이든 한국의 이야기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을 바쳐 한국을 연구한 이유이고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